최근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발언 때문에 태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 총리는 중국에 방문해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는 태국이 중국의 밑으로 들어가려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의 총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LA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샬롯 윌슨이에요. 아버지는 정치학과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외교관이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는 제가 가장 흥미롭게 공부하는 분야예요. 오늘은 동아시아 정치와 국제관계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에 일찍 도착해서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앉는데 교수님의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시자마자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셨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을 띄우셨죠. 여러분, 지난주 태국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발언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라는 발언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총리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태국은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국이잖아요.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근대화를 이룩했고 지금까지도 그걸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 중국의 조공 체제에도 독자성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현직 총리가 내 몸에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을 한다는 건 이런 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요즘처럼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태국 정부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연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납치 사건 관련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의 유명 배우 왕신과 모델 양쩌치가 태국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드라마 캐스팅이나 화보 촬영 제의를 받고 태국을 방문했다가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끌려갔죠.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구출되었지만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열심히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이런 대담한 범죄가 가능했을까? 더군다나 이런 납치 사건은 연예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도 표적이 되었죠. 최근에는 관광객 8명이 태국 자유여행이라는 미끼에 속아 납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 학생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총리의 발언은 이런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정확합니다. 패통탄 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이었죠.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과연 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태국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들의 전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사건들에는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죠. 프로젝터에는 중국 배우 왕싱의 사진이 떴어요. 31세의 젊은 배우였는데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왕싱은 태국의 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방콕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죠. 다행히 그는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에서 구출되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보여주시며 미야와디 지역을 가리키셨어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이었죠. 이어서 발생한 것이 중국의 신예 모델 양쩌치의 실종 사건입니다. 25세의 이 젊은 모델 역시 화보 촬영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었죠. 저는 빠르게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연예인들을 노렸을까? 그때 한국 학생 수연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연예인들을 노린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일반 관광객들이 더 쉬운 타깃이 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일반 관광객들도 노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바로 관광객 8명 납치 사건이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들은 태국 자유여행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았습니다. 대만 북부의 한 브로커가 방콕은행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7만에서 10만 대만 달러의 수수료와 무료 여행을 제안했죠. 한화로 약 300만 원에서 437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놀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큰 돈을 준다는 제안에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이 신기했죠. 피해자들 중에는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여성 3명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범죄 조직이 이 여성들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40만에서 65만 대만 달러의 몸값을 받고 풀어준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젊은이들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 조직의 최종 목적이 몸값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앞줄에 앉은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바로 온라인 사기 범죄였어요. 미야와디 지역은 온라인 사기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죠. 특히 연예인들을 노린 것은 그들의 SNS 계정과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범죄 조직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충격적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주태국 중국 대사관도 고임금 채용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에 주의하라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이것이 한 국가의 경제와 외교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일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주목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장면이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악화된 태국의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태국은 작년부터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죠. 이는 태국 내반한 감정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SNS에서 퍼진 태국인들의 반한 정서가 한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돌린 겁니다. 저는 옆자리의 수연이를 슬쩍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태국 정부는 이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연이은 납치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로 인해 중국인들마저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 게임은 태국 정부에게 절호의 기회였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하얼빈에 모인 각국의 선수단과 취재진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최대의 동계 스포츠 축제입니다. 32개국에서 약 5만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참가하고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죠. 특히 중국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약 5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하얼빈 빙설 세계의 웅장한 전경을 보여주셨어요. 중국의 이런 대규모 투자와 홍보는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물론 유럽과 미주 지역의 언론사들도 특파원을 파견했죠. 패통탄 총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납치 사건 이후 실추된 태국의 관광지 이미지를 회복하고 자국의 안전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하얼빈을 방문한 겁니다. 교수님은 패통탄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 방문에서 패통탄 총리는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새로운 관광객 보호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미얀마 국경 지역의 경비 강화, 관광 경찰 증원, 24시간 긴급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했죠. 또한 중국 정부와 함께 국제범죄 조직 퇴치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요. 더불어 태국은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발표했습니다. 90일 무비자 입국, 전자여권 소지자, 패스트트랙 입국, 관광보험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죠. 하얼빈에 모인 수많은 중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통계를 보시죠. 태국의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고 이 중 중국인이 약 28%, 한국인이 약 5%를 차지했어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저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쓰는 돈이 상당할 것 같았거든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90% 이상 감소했고 중국인 관광객도 작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어요. 이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 안이 숙연해졌어요. 관광 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태국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대부분이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태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하필 중국인 관광객인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비해 소비 금액도 적고 현지의 문화와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관광객들의 국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새삼 놀라웠거든요. 결국 태국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돌아오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자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죠. 게다가 계속되는 납치 사건으로 인해 태국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 국가의 경제가 이렇게 복잡한 국제관계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답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교수님 설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국 교환학생 아리사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납치된 사람들은 모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고액 알바를 미끼로 한 사기라면서요? 정상적인 관광객이라면 그런 제안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태국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리사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더군다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 관광객들이 먼저 태국을 떠났잖아요. SNS에서 조금 말이 나왔다고 바로 태국 여행을 포기한 건 한국인들이에요. 수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그때 중국 유학생 주한이 끼어들었죠. 저는 아리사 말에 동의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 소비국이에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있죠. 한국처럼 SNS에서 조그만 일이 있다고 난리를 피우지도 않아요. 상황이 점점 과열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프로젝터를 켜셨죠. 자, 잠시 통계 자료를 보시죠. 2024년 세계관광기구 UNWTO의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각국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나타났어요. 한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3,200달러입니다. 반면 중국 관광객은 약 1,800달러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이죠.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 식당, 소규모 상점, 문화체험 등에 고르게 소비하는 반면 중국 관광객들은 대형 쇼핑센터나 단체 관광 코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한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더불어 문화적 마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현지인들과의 갈등 빈도, 문화재 훼손 신고 건수, 공공질서 위반 등을 종합한 지표인데요. 교수님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시자 교실 안이 술렁였어요. 보시다시피 한국 관광객들의 문화적 마찰 지수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일본의 경우 작년에만 한국 관광객 전용 서비스 센터를 20개 이상 새로 설립했습니다. 아리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물론 아리사 학생의 말처럼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어요. 더구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국 정부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현재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대신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 나라들은 오히려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고 필리핀은 한국인 전용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관광 산업에서는 단순히 관광객 수가 아니라 질적인 면도 매우 중요하죠.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적 교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관광기구 UNWTO와 국제관광안전협회 ISTA에서는 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교수님은 최근 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영국의 한 유명 일간지는 태국은 이제 관광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광객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관광대국을 자처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지난 1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127%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들의 검거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국제범죄 조직들이 태국을 안전한 범죄 천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범죄 조직들과 현지 일부 주민들의 유착 관계입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의 경우 현지인들이 범죄 조직의 관광객의 정보를 넘기거나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아리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세계 각국의 관광 전문가들은 태국이 더 이상 미소의 나라가 아닌 위험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태국 여행을 공식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태국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났어요. 단순한 관광객 감소의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정체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과 중국의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특히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현재 태국-중국 관계의 실상은 불균형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체결된 양국 간 협정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이에요. 그때 아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전 아직도 수긍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실정을 전혀 모르시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는 건.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아리사의 말을 끊으셨죠. 아리사 학생, 당신이 애국심으로 자국을 변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된 모든 데이터와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태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의 관광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무려 82%나 줄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의 국가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치안 불안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죠. 아리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에요. 둘째, 관광 산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이 중요하죠. 수업을 마치며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 국가의 위기가 어떻게 국제관계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전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닌 현대 국제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수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한 국가의 관광 산업이 이렇게 복잡한 국제관계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구나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정치 외교학도로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결국 국제관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 수업은 제가 왜 정치 외교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가 중국에게 한 발언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국가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태국 국민들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국과 태국의 관계가 과연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시장은 공략하지 않겠다. 한국은 태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찾겠다. 태국의 10대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입국 절차는 쉽지 않은데요. 도대체 태국의 10대들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오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레이입니다. 아시아 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아 아시아 대중문화를 전공하고 있죠. 특히 K-팝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아시아 대중문화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수업 시작 전부터 K-팝 노래가 흘러나오고 학생들이 떠들며 즐거워하는데 오늘은 다들 조용히 앉아 각자의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늘은 특별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최근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에서의 오디션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거든요. 우리 수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 교환학생 미니와 태국 유학생 나다가 있어서인지 더욱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교수님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최근 아시아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태국에서의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오디션에서 태국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고개를 돌려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나다를 흘낏 쳐다보았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발언하던 그녀가 오늘은 유독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최근 SNS에서는 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한 감정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팔로우하는 태국 친구들의 SNS를 보면 해시태그 노모어 K컬처, 해시태그 타일랜드 퍼스트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한국 음식점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태국의 10대들이 주도하는 K문화 끊어내기 운동이었어요. 한국 음악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을 매국노라고 부르면서 SNS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이들은 한국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을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달거나 한국 음식점 리뷰에 고의로 낮은 평점을 주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한 감정이 퍼지면서 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더 이상 공개적으로 즐기지 못하게 됐다는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즐기는 것인데 이렇게 배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정말 걱정됐죠. 교수님은 이러한 반한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관광 목적의 태국인들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는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있었죠. 이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태국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태국 정부는 한국의 비자 정책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 오디션을 취소하기 시작하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은 더욱 거세졌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어요. 태국 유학생 나다였죠. 평소에도 수업 시간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자주 하던 학생이었어요. 곧 태국의 음악 산업이 한국을 뛰어넘을 거예요. 한국의 K-팝은 이제 곧 사라질 거라고요. 태국은 이제 한국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다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인기 K-팝 그룹들이 실력이 아닌 기획사의 돈으로만 성공했다며 비하했고 태국의 아이돌들이 더 실력 있다고 주장했죠. 특히 한국의 연예 산업이 태국의 거대한 시장과 팬덤이 있었기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 태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길을 갈 거라고 말했어요. 태국은 한국보다 더 매력적이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 재능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키워낼 거예요. 곧 태국의 아이돌들이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답니다. 나다의 말에는 분명 감정적인 면이 너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태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강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때 앞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미니를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으로 K-팝 산업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생이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미니는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차트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먼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의 현재 위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빌보드 차트를 보시면 올해에만 BTS가 5번, 블랙핑크가 3번 핫백에 진입했어요.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도 K-팝 아티스트들의 성과는 눈부시죠. 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화면에는 K-팝 아이돌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나타났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53억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는 22억 뷰,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19억 뷰를 기록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 조회수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미니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K-팝 콘텐츠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음원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BTS의 디지털 싱글 버터는 발매 첫 주에만 전 세계적으로 500만 카피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어요. 블랙핑크의 핑크 베넘 역시 스포티파이에서 첫 24시간 스트리밍 신기록을 세웠고요. 잠시 숨을 고른 미니는 이제 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에서 가장 성공한 아이돌인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가 10억 뷰를 기록한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리사는 분명 뛰어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죠. 태국에는 리사처럼 춤과 노래 실력이 출중한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태국은 예술적 재능이 풍부한 나라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죠. 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다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리사가 이런 글로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K-팝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전문적인 프로듀싱 팀,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가 합쳐져서 오늘날의 리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태국의 풍부한 재능과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나 시너지를 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나다는 자신의 휴대폰을 높이 들어올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리사 덕분이에요. 리사가 블랙핑크에 합류하면서부터
K-팝의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열린 거라고요.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리사의 각종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리사가 있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는 모두 수십억 뷰를 기록했어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도 리사의 무대가 가장 화제였죠. 구찌, 셀린느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모두 리사를 원해요. 사실 K-팝의 성공 비결도 태국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리사가 없었다면 블랙핑크도 K-팝도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국에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미니가 나다의 말을 끊었어요. 리사의 성공이 대단한 건 맞지만 K-팝의 성공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미니는 다시 한번 프로젝터 화면을 조작했어요.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 로제를 보세요. 지난 10월에 발매된 아파트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어요. 이건 K-팝 여성 솔로 가수 최고 순위예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2위까지 올랐고 스포티파이에서는 일주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죠. 유튜브에서는 22일 만에 3억 뷰를 달성했고요. 미니는 잠시 나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K-팝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진화하고 있어요. 리사뿐만 아니라 제니, 로제, 지수 모두가 솔로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죠. 이게 바로 K-팝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끊임없는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미니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반박에 나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리사의 성공을 태국의 성공으로만 보는 건 오히려 리사의 노력과 재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리사는 K-팝 아티스트로서,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성공한 거니까요. 미니는 이어서 태국의 현지 아이돌 그룹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유튜브 조회수, 음원 판매량, 콘서트 규모 등 모든 면에서 K-팝 그룹들과는 큰 차이가 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K-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90년대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죠. 미니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미니 학생의 말처럼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태국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입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최근 문화산업 정책이 정리되어 있었죠. 태국은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이죠. 그러다 한국이 문화산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고 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태국 정부는 한국의 콘텐츠 진흥원을 모델로 한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태국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구축하는 대신 한국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려 했죠. 교수님의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나타났어요. 태국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트레이닝 시스템 노하우, 방송 제작 기술, 음악 제작 프로세스, 심지어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의 제작 노하우까지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조업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다를 포함한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태국이 범한 가장 큰 오류입니다. 문화산업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만 이전받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K-팝의 성공은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어요.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특히 나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태국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만들고 싶다면 한국의 겉모습만 따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팬덤 문화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그곳에는 최근 태국 팬덤 문화의 문제점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블랙핑크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국 팬들의 리사에 대한 사랑은 존경을 넘어 맹목적인 숭배에 가까워졌고 이는 결국 다른 멤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니의 솔로곡 발매 때였습니다. 제니가 리사보다 먼저 솔로 데뷔를 하자 태국의 일부 팬들은 조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니의 뮤직비디오를 무차별 신고했어요. 결국 유튜브에서 영상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강의실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나다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로제가 리사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몇 시간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로제의 SNS에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심지어 한국의 남자 아이돌이 리사의 춤을 따라 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이돌의 SNS가 공격을 받기도 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이런 극단적인 팬덤 문화는 결국 K-팝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획사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를 고민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특히 신인 그룹들의 경우 태국 멤버를 영입하면 자칫 이런 극성 팬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태국 연습생 선발을 꺼리고 있어요. 이는 결국 K-팝이 20년 넘게 쌓아온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표정을 더욱 진지하게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팬심의 표현을 넘어서 위험한 문화적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SNS에서는 리사는 태국의 자존심, 리사는 우리의 것, 한국은 리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팬들은 리사는 태국 문화의 상징이니 한국 아이돌로 활동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죠. 교수님은 실제 태국 SNS의 게시물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들은 K-팝을 즐기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문화 전쟁을 벌이듯 접근하고 있어요. 태국이 한국을 이겨야 한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식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포용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나다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아마도 자신이 앞서 했던 주장들이 바로 이런 문제적인 팬덤 문화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살며시 닫으며 고개를 숙였죠. 결국 이러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팬덤 문화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문화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대로라면 태국의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수님의 분석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를 고민하는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더욱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K-팝 스타를 꿈꾸는 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태국 청소년들이 K-팝 노래와 춤을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었죠. 보세요. 이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K-팝 댄스를 연습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미 2024년 오디션에 합격했던 연습생들의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한 태국 연습생은 합격 통보를 받고 학교도 자퇴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합격이 취소되어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2025년 글로벌 오디션 공고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5년에 예정된 주요 기획사들의 글로벌 오디션에서 태국이 아예 제외될 예정이에요. 대신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국가들이 포함되었죠. 이건 한국 기획사들이 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나다의 분노한 눈빛이 보였죠. 일부 열정 있는 태국 청소년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직접 오디션을 보러 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됐고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부터 태국 지원자들을 걸러내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한 태국 청소년의 SNS 게시물을 보여주셨어요. 이 학생은 5년 동안 K-팝 아이돌을 꿈꾸며 준비해왔답니다. 하지만 최근 3번이나 오디션 지원서가 거절됐고 한국 입국 비자도 발급받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문화적 갈등과 민족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순수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태국의 현 상황이 더욱 아이러니한 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도, 중앙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죠. 결국 태국 시장의 공백은 다른 나라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최근 태국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자 정책 논의를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한국 기획사들의 마음은 돌아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태국이 될 것 같네요. K-팝을 사랑하는 태국의 젊은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태국의 문화산업 발전도 지체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 민족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나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도 오늘 강의를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기를 바랐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날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문화 산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획사들마저 태국에 등 돌리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K문화가 이렇게 태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이러한 와중에도 한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태국을 보니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의 K-팝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